엄마, 정신 좀 차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살아? 박선희는 아들 도윤의 차가운 목소리에 손이 멈췄다. 30년 넘게 새벽마다 썰어온 무가 칼날 아래에서 반으로 갈라졌다. 57년을 살며 처음 듣는 말투였다. 자신을 키워준 손을 향한 그 낯선 경멸의 시선.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도윤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게 아니라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 좁은 가게에서 평생 반찬이나 팔면서 뭐가 남는데요? 형편없는 노후 준비하고 계시네요, 정말. 선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윤은 그녀가 25에 홀로 낳아 키운 아들이었다. 남편은 도윤이 돌도 안 됐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보험금도 없이 밤낮으로 일해서 그를 대학까지 보냈다. 졸업 후 취직이 안 돼 힘들어할 때도 선희는 묵묵히 뒷바라지했다. 그런 아들이 지금 자신을 무시하고 있었다. 엄마 명의로 된 이 건물 제대로 활용해야죠. 가게 확장하고 프랜차이즈 내면 월세 받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도윤아, 그건 엄마가 30년 피땀 흘려서 산 건물이야.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함부로요? 전 아들인데요.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제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선희는 숨이 막혔다. 돌아가시면 제 거. 그 말이 귀를 때렸다. 도윤은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던지듯 놓았다. 어머니 인감증명이랑 도장 좀 찍어주세요. 은행 서류 처리하는데 필요해요. 뭐에 쓰려고? 사업 확장이요. 엄마도 편하게 쉬시고 우리도 돈 벌고. 윈윈 아니에요? 선희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이 가게가 좋아. 단골 손님들이랑 얘기하고 반찬 만들고. 그게 내 삶이야.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진아, 안 돼. 엄마가 말을 안 들어. 어떡하지? 수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의 아내 한서진이었다. 결혼한 지 1년 남짓, 선희는 며느리를 좋아했다. 예의 바르고 다정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그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오빠, 제가 할게요. 어머님한테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전화가 끊기고 도윤은 문을 박차고 나갔다. 선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을 다녔다. 장바구니를 들고 신선한 배추를 고르고 고추를 씻고 하루 종일 서서 반찬을 팔았다. 단골 손님들이 선희 씨 김치 아니면 못 먹어요라고 말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허리가 아파도 손목이 저려도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삶을 형편없다고 했다.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2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이 돌아온 모양이었다. 복도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설득은 내일 제가 할게요. 일단 서류는 위조로 먼저 진행하고. 위조? 그거 나중에 문제 안 돼? 괜찮아요. 기호 오빠가 다 해결한대요. 걱정 마요. 선희는 벌떡 일어나 문 앞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다. 위조? 기호 오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재료를 사고 가게 문을 열었다. 단골 손님 박 여사가 들어와 김치를 주문했다. 선희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희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가슴속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오후쯤 며느리 서진이 가게로 찾아왔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드실래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놨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사실 저희가 요즘 사업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도윤 오빠도 취직이 안 돼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투자 제안을 했는데 성공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대요. 무슨 사업인데? 온라인 유통이요. 요즘 대세잖아요. 근데 초기 자본이 필요해서요. 어머님 건물을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선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서진아, 그 건물은 엄마가 30년 일해서 산 거야. 함부로 담보 잡을 수 없어. 서진의 미소가 굳었다. 그 순간 선희는 그녀의 눈빛에서 차가운 계산을 읽었다. 마치 자신을 물건처럼 보는 시선이었다. 어머님, 저희가 성공하면 어머님도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골목 어귀에서 서진이 낯선 남자와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다. 남자는 서진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고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어머님 사인만 받으면 끝이에요. 다음 주까지 처리하면 돼요. 선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카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훈은 법무사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모, 무슨 일이세요? 재훈아, 이모가 너한테 부탁 좀 해야겠다.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며칠간의 일을 설명했다. 재훈은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모, 그거 사기 냄새 나는데요. 일단 서류 확인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구청이랑 은행 가보세요. 다음 날 선희는 구청에 들렀다. 담당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머니, 지난주에 재산 위임 동의서가 접수됐는데요. 뭐라고요? 선희는 서류를 확인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다. 선희는 가게로 돌아와 조용히 문을 닫았다. 30년간 지켜온 이 공간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결심했다. 싸우기로. 선희는 며느리 한서진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1년 전 도윤이 그녀를 데려왔을 때 선희는 마음속으로 안도했다. 31의 서진은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다. 시어머니를 어머님이 아닌 엄마라고 불렀고 명절 때마다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선희의 생일에는 손편지까지 써서 건넸다. 엄마, 항상 고생만 하셔서 마음이 아파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챙길게요. 그 말을 듣고 선희는 눈물을 흘렸다. 혼자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계산된 연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청에서 돌아온 그날 밤 선희는 서진을 유심히 관찰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진은 여전히 밝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 시장에서 좋은 고등어 사왔어요. 제가 구워드릴게요. 고맙다, 서진아. 선희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서진이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 그녀는 거실 소파에 놓인 서진의 가방을 훔쳐봤다. 가방 안에는 명품 지갑과 함께 은행 서류 봉투가 보였다. 선희는 재빨리 봉투를 꺼내 확인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대출 신청서가 들어있었다. 대출 금액은 2억 원. 담보는 은정찬방 건물이었다. 손이 떨렸다. 선희는 서류를 다시 가방 안에 넣고 자리에 앉았다. 서진이 고등어를 들고 나왔다. 엄마, 맛있게 구웠어요. 드셔보세요. 그래, 고맙다. 선희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눈앞에 앉은 며느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저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 식사를 마치고 서진은 설거지를 하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때 도윤이 거실로 들어왔다. 엄마, 내일 은행 좀 같이 가요. 서류 처리할 게 있어서요. 무슨 서류? 그냥 명예 정리하는 거예요. 금방 끝나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내일 가게 일 있어. 못 가.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선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과 서진이었다. 오빠 어머님이 자꾸 피하시는데 어떡해요? 기호 형한테 전화해봐. 다른 방법 없나 알아보라고. 위조 서류로 진행하면 나중에 문제 안 돼요? 괜찮아. 기호 형이 전문가야. 어차피 어머니는 법률 같은 거 모르시잖아. 선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위조 서류. 기호 형. 대체 누구인가?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조카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재훈아, 내일 시간 되니? 이모가 급한 일이 생겼어. 다음 날 오전 선희는 재훈을 만났다. 재훈은 구청에서 받아온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이모, 이거 디지털 위조예요. 서명란 필체가 이모 것 같지만 확대해보면 픽셀이 어긋나 있어요. 누가 이모 서명을 스캔해서 붙여넣은 거예요. 그럼 내가 사인한 게 아니란 말이지? 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재훈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다. 도윤이 형 이름으로도 대출이 3건이나 나와 있어요. 총 8천만 원. 근데 이게 다 불법 코인 거래 사이트로 들어갔더라고요. 선희는 숨이 막혔다. 도윤이가 사기를 당한 거니?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형이 투자한다고 돈을 넣었는데 그 사이트 자체가 사기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서진 씨랑 그녀의 내연남이 형을 이용해서 이모 재산까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연남? 정기호라는 사람이에요. 직업은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랑 연결돼 있어요. 이모, 이거 심각해요. 빨리 신고해야 돼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이모, 지금도 충분한 증거가. 재훈아,
엄마 말 좀 들어줘. 도윤이는 내 아들이야. 설령 잘못을 했더라도 제대로 된 진실을 알아야 해. 재우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그럼 증거를 더 모읍시다. 일단 서진 씨 동선부터 추적해 볼게요. 그날 저녁 선희는 일부러 서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서진은 기꺼이 응했다. 엄마, 오늘 제가 삼겹살 구워드릴게요. 고맙다, 서진아. 근데 너 요즘 어디 다니니? 얼굴이 피곤해 보여. 서진은 잠시 멈칫했다. 아, 친구 만나러 다녀요. 요즘 창업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서 자주 만나거든요. 무슨 창업? 온라인 쇼핑몰이요. 저도 나중에 같이 할 생각이에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서진의 말투에는 거짓이 섞여 있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습관이 나왔다. 선희는 오랜 장사 경험으로 사람의 거짓말을 알아보는 법을 배웠다. 식사를 마치고 서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선희는 재빨리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기호 오빠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보였다. 최근 통화 기록만 20통이 넘었다. 선희는 번호를 메모한 뒤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다. 그날 밤 선희는 재훈에게 번호를 건넸다. 이 사람 신원 조회 좀 해줄래? 다음 날 오후 재훈은 심각한 표정으로 선희를 찾아왔다. 이모, 정기호라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 전과가 6범이에요. 사기, 횡령, 문서 위조. 전부 재산 관련 범죄예요. 선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서진이는 알고 있을까?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공범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날 저녁 선희는 서진을 미행하기로 했다. 서진은 집을 나서 강남의 한 카페로 향했다. 선희는 멀찍이 떨어져 지켜봤다. 카페 안에서 서진은 정기호로 보이는 남자와 마주 앉았다. 그들은 서류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주고받았다. 선희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다. 1시간 뒤 서진이 카페를 나섰다. 선희는 조용히 뒤를 따랐다. 서진은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선희도 같은 전철에 올랐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선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그날 밤 재훈에게 촬영한 영상을 보냈다. 이모, 이제 충분해요. 경찰에 신고합시다. 하지만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도윤이가 정말 공범인지 아니면 이용당한 건지 확실히 알아야 해. 선희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아들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할 준비도 하고 있었다. 월요일 오전 선희는 가게 문을 열고 평소처럼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 반찬을 샀고 선희는 익숙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속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구청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박선희님 맞으시죠? 지난주에 접수하신 재산 위임 동의서가 처리 완료됐습니다. 선희는 손에 들고 있던 배추를 떨어뜨렸다. 제가 언제 그런 걸 접수했나요? 네. 지난 목요일 오후 2시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셨는데요. 저는 그날 가게에 있었어요. 구청에 간 적 없습니다. 담당 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그럼
혹시 대리인이 다녀가셨나요? 서명이랑 인감도 다 맞아서 처리된 건데. 선희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구청으로 달려갔다. 민원실 담당자는 서류철을 꺼내 보여줬다. 거기에는 분명히 선희의 이름과 서명이 있었다. 필체도 인감도 완벽하게 일치했다. 하지만 선희는 그날 구청에 간 적이 없었다. CCTV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경찰 동행 없이는 어렵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조카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훈아, 큰일 났어. 누가 내 이름으로 서류를 냈대. 재훈은 즉시 사무실로 선희를 불렀다. 그는 구청에서 받아온 서류 사본을 컴퓨터 스캐너에 올려 확대해봤다. 화면 속 서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모, 이거 디지털 위조예요. 서명란 테두리를 보세요. 픽셀이 미세하게 깨져 있어요. 누가 이모 진짜 서명을 스캔해서 포토샵으로 붙여넣은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야? 재훈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에 접속했다. 일단 이모 명의로 뭐가 더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화면에 떠오른 내용을 본 순간 선희는 숨이 막혔다. 그녀의 이름으로 3군데 은행에서 총 3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다. 담보는 전부 은정찬방 건물이었다. 대출 실행일은 지난주 금요일. 바로 구청 서류가 처리된 다음 날이었다. 이게 무슨... 이모,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재훈은 다른 화면을 열었다. 거기에는 도윤의 이름으로 된 대출 내역이 나열되어 있었다. 총 4건, 합계 1억 2천만 원. 대출 목적란에는 전부 사업 자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도윤이 형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해 봤어요. 전부 해외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로 송금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트가 뭔데? 유령 사이트예요. 겉으로는 정상적인 코인 거래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만 받고 먹튀하는 사기 사이트예요. 이미 피해자가 수백 명이에요. 선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도윤이 사기를 당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다. 그럼 도윤이가 직접 내 서명을 위조한 거야? 재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마 아닐 거예요. 형은 이런 기술 없어요. 누군가 형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서진이? 서진 씨와 그녀의 내연남 정기호. 이 둘이 주범일 가능성이 높아요. 재훈은 또 다른 화면을 열었다. 거기에는 정기호의 전과 기록이 나와 있었다. 사기, 횡령, 문서 위조. 전부 재산 범죄였다. 이 사람은 전문 사기꾼이에요. 주로 결혼 사기로 피해자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을 써요. 서진 씨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선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서진이가 처음부터 도윤이를 노린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도윤이 형이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해서 형을 이용해 이모 재산까지 노린 거죠. 선희는 눈을 감았다. 1년 전 서진이 처음 집에 왔을 때가 떠올랐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엄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라고 말했다. 선희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다. 하지만 그건 전부 거짓이었다. 재훈아, 그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가 있어요. 재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단계에서는 증거가 부족해요. 서류 위조는 확실한데 그게 누가 했는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도윤이 형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불분명하고요. 그럼 어떻게? 함정을 파야 해요. 걔네들이 직접 범행을 고백하게 만들어야 해요. 선희는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재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모가 속아준 척 하세요. 서진 씨가 계약을 서두르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녹음을 해야 해요. 범행 내용이 명확하게 담긴 증거만 있으면 경찰도 움직일 수 있어요. 선희는 손을 떨었다. 며느리를 속이고 아들을 함정에 빠뜨린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알겠어. 그렇게 하자. 그날 저녁 선희는 집으로 돌아와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진아, 엄마가 생각을 좀 해봤어. 너희들 말대로 한번 해보자. 서진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정말요, 엄마. 고마워요. 조건이 있어. 계약 내용을 엄마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도윤이랑 같이 얘기하고 싶어. 그럼요, 당연하죠.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다 준비해 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선희는 한숨을 쉬었다. 재훈이 건네준 초소형 녹음기를 손에 쥐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다. 도윤이 정말 공범인지 아니면 이용당한 것뿐인지. 그날 밤 선희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30년 동안 지켜온 가게, 아들을 위해 바친 인생.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였다. 하지만 선희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끝까지 싸우기로. 다음 날 저녁 선희는 녹음기를 가방 속에 숨기고 서진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윤과 서진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다. 정기호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 씨 친구 정기호라고 합니다. 오늘 계약 건으로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선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정기호는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그 돈으로 온라인 유통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성공하면 1년 안에 원금 회수하고 수익도 엄청날 거예요. 선희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럼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데? 정기호는 잠시 멈칫했다. 실패할 리 없습니다. 저희가 이미 시장 조사 다 해놨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방 속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다. 선희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봤다. 계약서에는 건물 소유권 이전 동의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대출이 아니었다. 아예 건물을 넘기라는 것이었다. 선희는 손을 떨며 고개를 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대출이라며? 정기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요즘 은행들이 고령자 대출을 꺼려해요. 그래서 명의를 일단 도윤 씨한테 넘기고 도윤 씨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정기호는 잠시 멈칫했다. 그 순간 선희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건물을 가져갈 생각이었다. 서진이 옆에서 거들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계약서에 다 명시돼 있어요. 1년 뒤에 다시 명예 이전하기로요. 선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어. 근데 도윤아,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선희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는 이게 진짜 사업이라고 믿니? 도윤은 시선을 피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당연하죠. 그럼 내가 빌린 1억 2천만 원은 어디 갔니?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서진과 정기호는 서로를 쳐다봤다. 엄마, 그건 코인 사기 사이트에 다 날렸지? 그리고 그 빚을 갚으려고 지금 내 건물까지 넘기려는 거 아니니?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정기호는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내가 구청에서 확인했어. 내 명의로 3억 원 대출이 나갔더라. 내가 사인한 적도 없는데 말이야. 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그건 착오예요. 은행에서 실수로. 착오? 서명까지 위조해놓고 착오라고. 선희는 가방에서 서류 사본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거기에는 디지털 위조의 증거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재훈이 전문가에게 감정받은 자료였다. 이게 내 서명이 아니라는 거 다 밝혀졌어. 누가 포토샵으로 붙여넣은 거야. 정기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어머님, 저는 이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재훈이 경찰 2명과 함께 들어섰다. 정기호는 뒷걸음질 쳤다. 뭐야 이게? 정기호 씨,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은 정기호에게 수갑을 채웠다. 정기호는 발버둥 쳤다. 아니, 잠깐만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재훈은 조용히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방금 전 대화가 그대로 흘러나왔다. 명의를 일단 도윤 씨한테 넘기고 1년 뒤에 다시 명예 이전하기로. 정기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서진을 노려봤다. 야, 한서진. 내가 녹음 안 된다고 했잖아. 그 말에 서진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다. 서진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찰은 서진에게도 수갑을 채웠다. 한서진 씨도 공범으로 체포합니다. 도윤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정말 몰랐어요. 선희는 아들을 내려다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윤아, 너도 책임을 져야 해. 내가 빌린 돈, 내가 한 선택. 그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지. 경찰은 도윤에게도 동행을 요청했다. 도윤 씨, 참고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같이 가시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그는 뒤돌아봤다. 엄마, 나 교도소에서라도 제대로 살게요. 정말 미안해요.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적막해졌다. 재훈이 선희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모, 힘드시죠? 괜찮아. 이게 맞는 거야.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30년 동안 지켜온 건물, 그 건물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경찰에 넘겼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다음 날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정기호와 서진은 전부 자백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도윤을 노렸다. 코인 사기 사이트도 정기호가 만든 것이었다. 도윤을 빚더미에 앉힌 뒤 그를 이용해 선희의 재산을 빼돌리려던 계획이었다. 서진은 도윤과 결혼하기 전부터 정기호의 애인이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도윤은 공범은 아니었지만 어머니 명의를 도용하려 한 시도와 대출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쉽게 돈을 벌려다가 어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판사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기호는 10년, 서진은 8년형을 받았다. 선희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도윤이 법정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돌아봤다. 선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다. 재판이 끝나고 선희는 은정찬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30년을 지켜온 가게였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았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선희 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바다 쪽으로 내려가려고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그래도 가끔 연락해요. 선희 씨 김치 그리울 거예요. 선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날, 그녀는 가게 문을 닫고 열쇠를 돌렸다. 30년의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기쁨도 슬픔도 배신도. 하지만 이제는 모두 놓아줄 때였다. 선희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기차역으로 향했다. 바닷가 마을로 가는 기차표를 끊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점점 멀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시간이었다. 기차는 천천히 남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선희의 가슴 속에는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선희가 내린 곳은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인구 300명도 안 되는 조용한 곳이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작은 한옥 한 채가 매물로 나와 있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있었고 툇마루에 앉으면 수평선이 한눈에 들어왔다. 선희는 그 집을 보자마자 마음을 정했다. 이 집으로 할게요. 부동산 중개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 수리할 데가 많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고치면 되죠. 선희는 은정찬방을 정리하며 모아둔 돈으로 집을 샀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직접 집을 수리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도와줬다. 지붕을 고치고 마루를 닦고 부엌을 새로 만들었다. 선희는 그 과정이 좋았다. 땀 흘리며 일하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봄이 올 무렵 선희는 마당에 작은 간판을 걸었다. 선희의 밥상. 하루 3팀만 받는 작은 식당이었다. 예약제로 운영했고 메뉴는 그날그날 달랐다. 선희가 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즉석에서 만드는 가정식이었다. 첫 손님은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부부였다. 그들은 신혼여행 중이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조용하고 좋네요. 선희는 웃으며 밥상을 차렸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나물 3가지, 김치.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부부는 감탄하며 먹었다. 이렇게 맛있는 집밥은 처음이에요. 어머니가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응. 아침에 시장 가서 재료 사다가 만들었어. 우리 엄마 생각나네요. 젊은 남편은 눈시울을 붉혔다.
선희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줬다. 많이 보고 싶구나. 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어요.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순간 젊은 남편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아내가 그의 어깨를 안아줬다. 선희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다. 그리고 조용히 건넸다. 천천히 드렴. 시간 많아. 부부는 2시간 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바다를 바라봤다. 떠날 때 남편은 선희에게 깊이 인사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여기 와서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선희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여름이 되자 손님이 조금씩 늘었다.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었다. 선희는 손님 이름을 외웠고 그들의 사연을 들어줬다. 어떤 날은 혼자 온 중년 여자가 밥을 먹다가 울었다. 이혼 후 처음 맞는 여행이라고 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살다 보면 알게 돼. 급하게 답을 찾을 필요 없어. 어떤 날은 대학생 남매가 왔다. 아버지를 여의고 처음 떠나는 여행이라고 했다. 선희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좋아했을 만한 음식을 차려줬다. 남매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다. 가을이 올 무렵 선희는 교도소에서 온 편지를 받았다. 도윤이었다. 편지는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엄마,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매일 반성하고 있어요. 출소하면 엄마한테 찾아가도 될까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선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답장을 썼다. 도윤아, 엄마는 너를 용서했어. 하지만 내가 진짜 변했는지는 시간이 증명할 거야. 출소하면 내 힘으로 살아봐. 그때 다시 만나자. 편지를 붙이고 선희는 마당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다. 그녀는 이제 평화로웠다. 배신도, 분노도, 슬픔도 모두 저 바다 너머로 보내버렸다. 겨울이 왔다. 마을에는 눈이 내렸다. 선희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국을 끓였다. 그날 마지막 손님은 혼자 온 노인이었다. 그는 말이 없었다. 선희는 조용히 밥상을 차려줬다. 천천히 드세요. 노인은 한참 동안 밥을 먹더니 조용히 말했다. 집밥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소. 혼자 사세요? 아내가 작년에 떠났소. 이제 혼자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외로우시겠어요. 외롭지. 하지만 살아야지. 그게 인생이니까. 노인은 밥을 다 먹고 일어서며 선희에게 인사했다. 고맙소. 덕분에 따뜻한 하루였소. 노인이 떠나고 선희는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툇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찾은 것 같네. 이듬해 봄 도윤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그는 선희를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편지가 왔다. 엄마, 저는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시작했어요. 아직 엄마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제대로 된 사람이 되면 그때 찾아뵐게요. 사랑해요, 엄마. 선희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아들이 제 발로 서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도윤이 건강하게, 바르게 살기를. 여름 어느 날, 선희는 마당에서 토마토를 따고 있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그녀는 선희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작년에 왔었어요. 기억하세요? 이혼하고 처음 여행 왔던 사람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해. 그때 많이 우셨지. 네. 근데 어머니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이제 제 가게도 냈어요. 베이커리요. 여자는 선희에게 빵 한 상자를 건넸다. 감사 인사 드리러 왔어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 포기했을 거예요. 선희는 빵을 받으며 웃었다. 잘 됐구나. 앞으로도 잘 살아. 여자가 떠나고 선희는 툇마루에 앉았다. 바다 저편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은빛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스며들었다. 그건 용서에 비치자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다. 선희는 눈을 감고 파도 소리를 들었다. 이제 그녀는 정말 자유로웠다. 과거의 아픔도 배신도 모두 용서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것이 선희의 행복이었다. 바다는 여전히 출렁이고 햇살은 따뜻했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